그래서 ATM에서 돈 뽑는 것과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큰 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엄카 찬스.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주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겠어요?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큰 자금이 들어갈 때 결국은 부모님 찬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억 단위가 이체가 돼요. 또 어디서 난 거야? 그때 걸리는 거야. 그때 나오는 세금이 억 단위 나오면 이제 끔찍해지는 거야. 아, 그러면 현금 뽑아서 주면 되겠네. 네.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그 돈을 많이 뽑게 되면 ATM에서 자주 뽑게 되면은 결국 이상거래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고될 수가 있다. 네, 약간 최근 국세청의 현금 흐름 감시가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국세청의 현금 추적 방식 과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강의 끝나고 이 질문 진짜 많아요. 강의 도중에도 물어보는데 이제 강의하다가 꼭 이런 분들 있어요. 뒷짐을 져요. 뒷짐 지고. 아, 그러면 현금 뽑아서 주면 되겠네. 네.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러는 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은 씨가 똑같이 물어볼게요. 예은 씨 최근에 100만 원 이상 현금 뽑아본 적 있으세요? 없긴 하죠. 없죠. 네. 저도 한 그 10년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면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 물어봐요. 100만 이상 현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현금을 들고. 그건 없죠. 그거 없죠. 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막 이렇게 주섬주섬 100만 원을 뽑아본 적 없죠. 막 이렇게 네. 5만째 막 이렇게 세고 네. 있고 그런 적 없잖아요. 네.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는 현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현금 뽑아서 준다라고 말을 쉽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ATM에서 현금을 얼마 이상 뽑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ATM에서 하루에 현금 얼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은 씨?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공부가 좀 된 것 같은데 하루에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뽑고 기다렸다가 100만 원 뽑고 기다렸다가 1억이 뽑아야 돼요. 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아주 경제적입니다. 아주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사가 보이스피싱 기사 한 번씩 맨날 나잖아요.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ATM에서 600만 원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행범 체포. 네. 딱 나와요. 600만 원밖에 하루 못 뽑아요. 그리고 100만 원씩밖에 못 뽑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잡는 거죠. 근데 그 질문하시는 분은 돈을 현금을 뽑아본 적도 없으면서 네.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그냥 ATM에서 막 몇 억씩 뽑아서 하루에 몇 억 뽑아서 주면 되지 않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거죠. 그럼 600만 원씩 1억 뽑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15번 이상은 가야 되겠죠. 네. 16번, 17번 가야 되니까 사실상 좀 힘들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TM에서 돈 뽑는 것과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큰 틀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엄카 찬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그럼 ATM기에서 계속 15번 돈 뽑으면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걸 뽑아서 주는 것도 안 되나요? 하루에 600만 원이니까 15일간 뽑아야 되네. 네. 파이팅 넘치네. 진짜로 근데 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예시를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분의 이제 전세금, 보증금 한다고 이제 돈을 뽑아서 준 거예요. 얼마 뽑아서 줬을 것 같아요, 씨? 보증금이면 한 400? 400만 원? 보증금이 400은 좀 너무 낮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 그분이 아들의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무려 9억 9천만 원을 ATM에서 뽑아줬습니다. 9억 9천만 원. 몇 번 뽑아야 되죠? 165번. 165일 걸려요. 그러게 주고 나서 걸리니까 CCTV로 나를 봤나 이런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죠. CCTV 165일 동안 어떻게 그걸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잡아내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결국 ATM에서 돈을 많이 뽑으면은 이제 다양한 기법들로 잡혀요. 우선 잡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잡혔는지도 말해 볼게요. 자, 우선은 그 돈을 많이 뽑게 되면 ATM에서 자주 뽑게 되면은 결국 이상거래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고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돈을 뽑고 나서 어떻게 잡혔냐? 그 자녀의 PCI 기법으로 잡아요. PCI 기법이 뭐냐면 P가 프로퍼티, 재산의 증가예요. 9억 9천만 원. 간단하게 우리 10억으로 얘기해 보시죠. 그럼 10억이 갑자기 자녀 이름으로 전세 보증금이 딱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전세 한 2바퀴 돌려서 그 다음에 자녀가 그 돈 쓱 가져가면 10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퍼티로 10억이 늘어났고 플러스 컨섬션, C가 컨섬션, 소비예요. 그럼 5년간 자녀가 얼마 썼냐? 2억을 쓴 거예요. 그럼 12억을 자녀가 어디서 났지요? 마이너스 I 인컴이에요. 소득. 근데 소득 자녀가 봤더니 5년간 3억 번 거예요. 그럼 12 빼기 3 하면 9억이잖아요. 자, 9억 너 어디서 났어? 근데 소명해봐. 소명이 안 돼요. 왜냐? 증여니까. 네. 그러면 증여세를 이제 속된 말로 때려 맞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무서운 게 가산세예요. 9억 정도 되면은 이제 월세액도 비쌀 뿐더러 사실은 이제 월세액의 버금가게 가산세가 살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월세액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나올 건데 거기에 가산세가 한 1억 붙어요. 그러니까 3억 1천만 원. 근데 그걸 누가 내느냐? 예은 씨가 부모님부터 받으면 예은 씨가 내야 돼요. 이게 받은 사람, 대한민국은 수중자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3억 1천만 원 있으십니까? 아니요. 있으면 좋겠죠. 네. 네. 이 돈을 내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거예요. 너무 과중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돈 없잖아요. 예은 씨가 돈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증여. 증여세를 내주는 것도 증여. 또 내주는 것도 증여. 계속 무한으로 돌아요. 그럼 1.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이제 4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아버님이 4억 그래야 되는 거예요. 10억 받았는데 4억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셨다가 이게 한번 터지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사실 그 예은 씨는 증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이게 살아생전에 경험해봤자 거의 한 5번 경험해요. 양도 상속 증여라는 걸 경험하는 게 평생 5번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터졌을 때 방금 말했듯이 몇 억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종합소득세나 뭐 개인의 세금 같은 경우 매년 내는 거 있잖아요. 뭐 근로소득이나 그런 거 내는 건 사실 몇 백만 원 수준일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몇 천만 원도 있고 몇 억 단위도 있지만 그러면 아이 뭐 몇 백만 원 내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억은 얘기가 달라지죠. 갑자기 막 4억 내라고 하면 4억?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지식 없이 행동했던 본인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한 번 걸리면 그냥 호되게 당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호되게 당해요.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면 이제 걸리기 시작하나요? 그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현금을 뽑아서 뭐 자녀분에게 줬어요. 이거 즉각적으로 세무서가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왜냐 세무서는 그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에요. 네. 세무서 공무원분들 제가 진짜 존경할 정도 일 엄청 많이 해요. 거의 매근 야근을 해요. 거의 야근 수당 찍지도 않고 야근하는 거예요. 제가 보시는 분들 진짜 존경을 합니다. 진짜. 네. 근데 다 잡아낼 수는 없어. 왜냐? 예은 씨의 개인 계좌를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은 뭐가 돼요? 그 개인정보 사실은 네. 약간 침해받았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못 봐요. 근데 결국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주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겠어요?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예은 씨가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 마련해야 돼. 네. 그러면 신혼집에 대해서 내가 사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큰 자금이 들어갈 때 결국은 부모님 찬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억 단위가 이체가 돼요. 또 어디서 난 거야? 그때 걸리는 거예요. 살아생전 대부분 걸리는 게 결국은 이 소득에 맞지 않게 주택을 취득, 고가의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은 전세 자금을 썼거나. 근데 이제 한 번도 신혼부부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가 이제 초대장을 받고 나서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네. 이제 제가 국가에서 보내는 걸 초대장이라 부르는데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와요. 전혀 초대받고 싶지 않은데 네. 가야 돼. 응해야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세금이 억 단위 나오면 이제 끔찍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계좌이체로 야금야금 줘도 그게 나중에 걸릴까요? 계좌이체 말씀 잘하셨어요. 그 ATM 현금 인출에서 이제 좀 더 파생되는 걸로 계좌이체로 가는 거죠. 오히려 계좌이체가 즉각적으로 이제 조사가 오히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줬으니까 명확하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지는 건 이게 증여였냐 아니면은 자녀가 돈을 빌려간 거냐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은 씨가 아빠 나 지금 좋은 진짜 투자처를 찾았어. 1억만 빌려줘봐. 내가 2배로 빌려줄게. 네. 이런 거 위험한 거야. 우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시죠? 근데 우선 받아요.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빌려서 내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원금이랑 이자 상환을 하는 거예요. 상환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돈 빌린 거네. 막 차용증도 쓰고 했어요. 네. 그럼 이건 증여라고 보진 않겠죠. 근데 차용증도 없어.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한 내역도 없어. 그냥 1억 받고 나서 그걸로 자산 형성했어. 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건 증여라고 보는 거예요. 증여 무상으로 줬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예은 씨한테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금액 이동할 때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려요. 결국 그 1억 원 받은 것도 대부분 방금 말했던 이제 투자란 예시를 들었지만 대부분 부동산 구입이실 거예요. 전세 자금이거나 그런 거 할 때 거래를 좀 조심하게 하셔라. 무조건. 왜냐하면 이런 조사가 나오는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냐면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들이 우선은 그것에 대한 인지도 못하고 자금이 있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턱턱 샀다가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1,000만 원씩 야금야금 며칠 동안 줘도 그게 나중에 세무 대상이 되나요? 100% 되죠. 100%. 아, 그거 그래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세무 대상에 안 걸릴까요? 세무조사가 일어나면 네. 1만 원, 2만 원도 다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안 걸리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생활비로 봐주면 안 될까? 뭐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현 씨 지금 경제적 활동하시죠? 네. 그럼 이제 받은 돈은 생활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요? 그렇죠. 피부양자의 생활비예요. 말 그대로 자녀가 아직 경제적 활동을 못 하니까 네. 부모님이 부양을 해줘야겠다. 네. 우리 애는 아직은 학생이니까 내가 좀 돈 좀 보태줘야지.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돈을 떳떳하게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양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경제적 활동을 하나 안 하나 차이도 상당하다라는 거. 그럼 취준생 분들도 이게 나중에 증여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아니죠. 취준생은 괜찮죠. 취준생 왜냐하면 괜찮아요? 취준생은 나도 아직 경제적 활동 안 하잖아요. 어. 그럼 당연히 부모님한테 독서실비 받고 네. 커피값 받고 그다음에 문제집값 받고 뭐 어. 인강 비용 받고 해야지. 오. 빨리 취업해가지고 사실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효도죠. 사실 그런 것까지 제재를 하진 않아요. 국세청 직원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자녀가 있고 그분들도 다 얘기하면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막무가내로 다 추징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1억의 생활비 받아서 네. 다 그 얘기하세요. 나 살아생전에 한 번도 이거 세무서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어. 뭐 나 1,000만 원씩 막 몇 번 받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세무사 맞아?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모든 계좌를 매일 보고 있지 않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 때는 거의 몰라요. 이게 빌린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결국은 그 돈으로 자녀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 자금을 썼으면은 어떻게 나신 거예요 하면서 조사가 일어난다고. 근데 그런 행위가 안 펼쳐지면은 그냥 줬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이러게 돼요. 처음에는 한 10만 원씩 보내요. 세무서 네. 연락 안 오네? 네. 그럼 이제 100만 원 커지는 거야. 네. 안 걸려. 얘는 안 걸려. 이러다. 네. 그러다 이제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무슨 사태가 펼쳐지나 우리는 이 증여를 상속하고 무조건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 상속이 일어나요. 상속은 뭐예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자, 이제 끔찍하니까 제 얘기로 할게요. 뭐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그래 받았어요. 또 제 부모님이 혹시나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세랑 증여세를 아주 크게 만드는 룰 중에 하나예요. 뭐냐?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면 10년간 증여한 거를 전부 다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간 내가 이제 받았던 돈에 대해서 네. 한 번도 세무서에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10년치 계좌를 다 오픈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 바로 알고 나오시죠. 네. 예. 그리고 아들인 이장훈 세무사에게 이체한 내역을 쫙 뽑아요. 10년간 내역을. 다 뽑아요. 제가 어디까지 했느냐? 주택 청약 2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쫙 뽑은 다음에 네. 자 10년간 자녀분이 받은 금액이 6억 원이다. 네. 소명하세요. 근데 내가 아들이 반대로 아빠한테 준 내역은 하나도 없어. 네. 그럼 6억 원에 대해서 우선 증여세를 맞아야 돼. 5천만 원 빼고 네. 5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맞아요. 근데 증여세를 맞으면 좋지. 네. 뭐가 퍼지죠? 가산세. 그리고 이 6억 원이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자, 증여세 다 내셨죠? 이거를 상속재산에 얹을게요. 그래서 다 나머지 아버지 상속재산이랑 얹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 2개가 붙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9년 11개월 28일 전에 네. 3일만 건강하게 사셨으면 됐는데 네. 그분이 3억 원 그 당시 시점에 증여한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9년 11개월 28일 전에 3억 원을 준 거예요. 증여를. 네. 걸렸어요. 이걸로 증여세랑 상속세 내서 2억 7천만 원 냈어요. 가산세가 반이에요. 거기서. 가산세가 엄청 무서워요. 세금은 가산세가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세가 지금 1억 5천인데 가산세가 1억 5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가산세가 무섭고 한 번에 이렇게 터지면 무섭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 거다. 왜냐? 상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죽음을 이게 생각한다니 끔찍한 네.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50대 분들에게는 사실 그 얘기를 해요. 50대 분들 중에는 사실 이제는 조금 생각해야 된다. 사실 50대 분들이면 약간은 생각하실 거예요. 혹시나 부모님 어떻게 되면 뭐 형제들끼리 얘기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사실 부모님하고 미리 공론화하는 게 전 좋다고 보는 게 50대 분들의 아버님 세대는 대부분 80대잖아요. 네. 이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형성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기반이거든요. 왜냐면 모든 재테크도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상속 재산이 많이 뭉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내가 상속세를 내야 돼요. 상속세가 10억이 나왔어요. 갑자기 10억을 어떻게 내요? 그렇죠. 돈이 어딨어. 부동산만 100억짜리면 뭐하냐고. 제가 최근에 이런 상속이 있었어요. 그분이 110억인가 있었어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1억 있었어요. 근데 상속세 45억. 어떻게 내요? 부동산 막 금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소중하게 모았던 아버님의 재산을 내가 금매로 싸게 넘기는 꼴이 돼요. 그래서 50대 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상속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라는 건 그동안에는 그럴 수 있다. 왜냐?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금기 시대에 있어요. 터부 시대에 있잖아요. 너 지금 내 재산 노리냐 이래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미쳤네 막 이래버리거든요. 네. 너랑은 인연 끝이다 막 이래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50대쯤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형제들끼리 같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혹시나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데 그걸 우리가 내야 되는데 아버님의 재산을 막 팔아가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이제 아버님한테 죄송하지만 미리 좀 이걸 하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요. 살아생전에 이 가르마를 안 타면 돌아가시자마자 집안이 박살이 나요. 엄청 많이 싸워요. 상속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싸우는 꼴을 못 보셨겠죠.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아, 그래요? 경찰 부르고 막 법원 가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오면서도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그분이 한 120억 상속이었는데 형제들끼리 소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거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생활비 같은 걸로 쓰면 안 되나요? 그러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 돈 부동산에 팔았던 돈이잖아요. 그럼 누구 소유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네. 그걸 내가 결국 갖고 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은 씨가 말했던 대로 그러면 엄마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엄마 카드 쓸게. 이거 괜찮지 않을까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않나요? 가족인데. 가족인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취준생 얘기하셨잖아요. 네. 취준생 시절에 엄마 카드 쓰는 거 그럴 수 있죠. 왜냐? 내가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 네. 소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은 씨는 지금 맑은 눈으로 이래 말하는 거. 아니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은 씨는 과소비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써도 막 5만 원 쓴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걸 악용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엄마 카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명품 뭔가를 사. 그리고 그걸 내가 당근에 팔아. 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깡이지, 깡. 나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 씨가 맑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활비 얼마 쓴다고. 근데 그 생활비 범위로 악용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막 1억 막 몇 억 걷어버리고 그거를 자기 거인 것만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요즘 당근에서 금방 팔아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금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악용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게 보셔야 된다. 첫 번째로 이거고, 그럼 두 번째로 나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자녀가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은 이 부모님의 카드 써도 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네. 안 돼요. 피부양자 생활비까지만 되고, 난 이제 돈을 버니까 부양 의무가 괜찮아. 그러니까 자녀가 그 카드를 사실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세무서에서 바로 알아내는 건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내 카드 내용을 다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실. 그렇다고 합리하지 말라고. 합리하지 마시고.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결국 어떤 부동산을 사요. 자, 연말정산을 해보면 알아요.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금,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가 소득 금액에 따라서 카드 얼마 썼는지 내역이 쭉 나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현 씨 모르고 계시나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네. 내가 카드 얼마 썼는지 국세청 내역대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전통시장에서 얼마,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얼마 쭉쭉 나와요. 문화비 얼마 해서 뭐 2천만 원 썼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 합리적으로 보세요.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심 사 먹고 뭐 사 먹고 하잖아요. 편의점 커피 사 먹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쓰는 금액이 존재할 거잖아요. 네. 뭐 대중교통도 타야 되고 네, 맞아요. 뭐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그러면 그 금액들이 쌓이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연봉이 5천인데 내가 1년에 썼던 내역이 뭐 1,500만 원, 뭐 2천. 대부분 한 이 정도 써요. 1,500 내외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썼나 보다. 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엄카 찬스를 쓰신 분들은 연봉이 5천인데 소득 금액이 얼마? 0이 수렴하겠죠. 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혹시 직장까지 뛰어가고 밥을 해 먹냐? 쌀 농사 지으세요? 막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보이는 거지. 이게 좀 말이 되냐? 이게 뭐 따르기만 타도 이러긴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진짜. 점심 매번 굶으실 수도 없고 뭐 물만 마시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실 횡령이잖아. 학교에 막 사무실에 있는 거 막 까먹는 거잖아. 그러면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첫 번째고 결국 이제 부동산 사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이에요. 결국 돌아가시면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이슈가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상속세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달에 이제 그 고인이 쓴 카드 내역을 이제 채무로 넣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제를 안 한 것은 결국 빚이니까 이제 상속 재산가에서 깎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사용 내역 보면 이런 게 막 나와요. 뭐뭐 땡땡 당구장, 땡땡 필라테스, 땡땡 PC방, 땡땡 스크린 골프장.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분은 와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땡땡 스크린 골프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나랑 부모님 사는 지역을 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되게 놀라는데? 이거 간단하죠. 왜냐면은 나는 예를 들어 송파에 살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할게요. 뭐 여의도에 산다고 해볼게요. 네.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의 카드가 자꾸 송파에서 결제가 돼. 근데 어떻게 네. 확인할 수 있죠? GS 편의점, 송파점 네. 다 나오잖아. 잠실점, 뭐 오금점 다 나올 거잖아. 뭐예요? 매일 편의점 갈 때마다 여의도에서 네. 송파까지 가셔서 쓰시냐? 말이 안 되잖아. 아, 근데 엄마가 그럼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거주 실생활 거주 실생활 거주. 그럼 또 말할 수 있지. 네. 자, 그럼 한 단계 넘어갔어.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지역이 네. 비슷해. 네. 좋아. 근데 어머니가 막 갑자기 뭐 태권도장, 합기도장, 막 장난감, 막 플스, 막 구글 게임머니 결제, 막 카레 전문점, 막 이런 거 나와요. 엄마가 마라탕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좀 쉽지 않아 이게. 그런 그죠. 것까지 다 보나요? 사용 내역, 카드 내역 때문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대하고 그 쓴 가게랑 이렇게 조합을 해보세요. 다 봐요. 아, 이게 세무조사가 재밌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6시 이후에 결제한 내역을 인정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왜냐? 6시 이후에 퇴근해야 되는데 무슨 결제를 했냐. 그 다음에 주말에 쓴 거 인정 안 해줘. 왜 주말에 일을 하냐. 그거 다 금방 필터예요.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먼 지역에서 쓴 거 다 필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송파 사는데 갑자기 왜 남양주에서 기름 넣었냐. 그럼 나 출장 간 거다. 네. 놀러 간 거 아니야. 주말인데.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지식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아차 싶은 것들이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럴 때 연락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그러면은 약간 카드 계좌 간 거래보다 현금 인출이 더 강하게 조사 대상이 되나요? 왜냐하면 카드를 사실 그 예은 씨처럼 막 이렇게 네. 생각하신 분들은 과하게 쓰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과하게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막 집중적으로 보는 그거는 좀 낮은 편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리고 사실 카드 내역을 또 받아보는 것도 일이잖아요. 네. 카드사 요청을 해서. 근데 이제 현금을 이제 인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현금 인출했는데 막 자녀 계좌에서 입금이 돼. 그러면 이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막 이게 둘의 시간이 막 30초 차이밖에 안 나. 그럼 뻔하잖아요. 네. 바로 여기 뽑아서 여기 줬나 보다. 어.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마라. 생각보다 쉽게 걸린다. 약간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은 그럼 현금을 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실 고액자산가분들은 오해받을까봐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안 해요.
그런 대신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전에 내가 소득을 벌 때부터 자녀에게 소득을 주는 형태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자녀가 같이 사업을 꾸리게끔 해서 사업 마인드도 가르쳐주고 너도 한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여러 다양한 물론 직종이 있겠지만 네. 제가 주로 만나는 건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마인드셋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사업하는 법을 알려주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증여는 그 이런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제 거대한 증여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러게 이해를 하세요. 차라리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다. 합당한 방식에서 제일 낮춰서 내겠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확 줘버리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오늘 제가 상담한 것도 이제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2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어떻게 주면 싸게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도 감당은 해요. 몇 억을 내는 건 당연히 내겠다. 그 대신 최대한 낮춰서 내겠다. 네. 합법적인 수준에 대해서. 근데 잘못하면 어차피 조사 나와서 이 뭐랄까요? 세금, 그다음에 거기 가산세를 많이 걸리는 걸 아니까 주변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고 그냥 합당하게 딱 진행을 해요. 그 대신 빨리 주려고 하죠. 왜냐? 증여는 빠를수록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 가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자산 가치는 결국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세금은 요율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억일 때 얼마, 3억일 때 얼마, 5억일 때 얼마 세금 걷는 요율은 똑같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픽스되어 있는데 내 자산 가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아파트를 내가 5억에 샀는데 지금 그게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세율도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한테 주는 것도 빨리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에 다다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이 아파트가 뭐 7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는 세금도 야 1억이나 내야 돼? 그럼 두려워서 못 줘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제가 진짜 많이 상담했어요. 근데 2017년 파리 대책 때 와 1억 와 이건 못 주지 했어요. 네. 근데 딱 3년 지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20억 되고 이제는 줘야 되겠어요. 더 올라갈까 봐. 그래서 줘요. 네. 20억 되기 전에 왔었으면 7억으로 모든 세금을 내고 자녀가 증가된 13억 원은 그냥 자동으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준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 일반인이 모르고 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걸 거의 월이나 분기 단위로 500에서 1000건씩 잡아내요. 그 세무조사 방어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얘기 네. 들어보면 다 계획을 뭔가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별거 있겠어.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제 사업자시잖아요. 프리랜서니까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소득을 연 단위로 쫑쫑쫑쫑쫑쫑 벌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경비도 쫑쫑쫑쫑쫑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종합소득세로 이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상속 증여는요. 이렇게 있다가 팡 터지는 세금이에요. 한 번의 거래라고요. 근데 그 한 번의 거래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야 그냥 20억짜리 10억에 줘버려. 진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제재하는 제도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힌 꼼수를 알아내왔다. 네. 세무사님 이거 되지 않냐. 맞아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30년 전부터 때려맞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꼼수는 이미 4, 50년 전부터 우리의 선배들이 다 했습니다. 그것을 억제는 세제 개편안이 매년 몇백 개씩 바뀌어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나는 절세라고 생각했지만 꼼수네 때려 맞아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세제 개편안이 몇백 개씩 바뀌어요. 저는 그걸 매번 연구를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좋은 채널에 와서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근데 저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세무조사하는 그 트렌드를 알고 있으니까 요즘 이렇게 조사하더라. 그 느낌을 알아서 이제 그 표출하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분에게 억울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절세 전략 같은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결국 가족 환경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에서 이 부동산을 줄 거냐, 이 코인을 줄 거냐, 아니면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그런 방식에 대해서 논의점을 달리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도 달리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예은 씨가 막 나는 한 2년 있다 결혼할 것 같아. 그럼 지금 미리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2년 이후에 받는 게 나을까?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랑 맞물려서 그 시점을 잡는 것도 어찌 보면 절세 플랜인 거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할 때 받지. 근데 2년간 5억 올라요. 어떡하실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제 상속세가 지금 그래요. 이분이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시점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면 20억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속세 이제 내기 직전이잖아요. 7월 말까지 신고거든요. 지금 감정 평가를 했더니 최근에 팔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7억이요. 5개월 만에 7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차예요? 7억이면 세율이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50%면 3억 5천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걸 20억으로 어떻게든 만드는 전략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 전략이 뭐예요? 감정 평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점의 조율이나 가액을 어떻게 편성하고 짤 것인가. 결국 각각 주려고 하는 형태마다 달라요. 제가 이따 다음 컨텐츠로 말할 건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네. 비트코인을 주는 게 나을까요? 현금을 줘서 비트코인을 사게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다음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